오늘은 이상한 신세계 6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가 8강까지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강까지 전체 여정을 쭉 살피시면서 오늘날의 성혁명이 어떤 형태로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가 같이 살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은 LGBTQ의 성혁명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요. 많이 들으셨어요? 지금 계속 LGBTQ 플러스까지 붙어요. 그 뒤에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너무 많아서 붙인 말이에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LGBTQ 플러스라고 하는 말은 이 약자예요, 약자. L 같은 경우에는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용어고요. G 같은 경우에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용어고요. B는 바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양성애자,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사람들. T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젠더, 성 전환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Q는 이 모든 것, 이성애만 맞다고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퀴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나마 레즈비언, 게이까지만 있었고 해봤자 트랜스젠더 이 정도까지만 있었다면 이제는 더 많이 나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를 더 갖다 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소아성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성애가 붙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 국한돼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혁명에 대해 나눌 때 주로 했던 말이 LGBTQ+.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의 연합은 특히나 20세기부터 매우 핵심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많은 서구 국가에서 불법이었어요. 오늘날은 지금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심지어 좀 진보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오바마 같은 경우만 해도 2012년까지 동성 결혼을 명백히 단호하게 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트랜스젠더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요, SNS에서 막 맹공을 받고 뉴스 기사가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젠 자유롭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조금으로 아주 줄어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LGBTQ+ 이들의 연합에 너무도 이젠 친숙하게 되어가지고요, 이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얼마나 불안한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연합이, 이들끼리 함께하고 있는 연합이 얼마나 얕은 연합인가, 얼마나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연합인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함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게이는 이성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구별된 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돼서 남자는 남자만 좋아하거나 여자는 여자만 좋아하거나 성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트랜스젠더부터 퀴어에 이르기까지는 성별의 구분이 사라지고 젠더 개념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LGBTQ+ 이 연합체의 구성원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대립을 해요. 대립.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 과거만 해도요, 사실상 게이와 레즈비언은요, 연합을 못했어요. 원래 여성 동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가 있다면 과거에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가 못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같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가 손을 잡지 못할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레즈비언들은 어떤 사상 체계가 있냐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고 남성들의 그릇된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부조리를 당했고 남성성은 굉장히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서도 게이들은 특혜를 본다고 말해요. 직장에 가서 게이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건 잘못된 시선이죠. 그럼 여성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에 상사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레즈비언들이 보기에 게이들은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어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들은 직장 상사에게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여야 되고
그래야 진급이 빨라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즈비언들은 게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고 당신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1980년대 초에 가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즈비언과 게이가 이제까지는 함께 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 에이즈 위기였어요. 과거까지만 해도 이 에이즈라고 하는 성병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는 어떤 질병입니까? 특히나 남성 동성애자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남성 동성애자들한테 그들의 건강을 다 해치고 어떤 이미지를 남겨두냐? 굉장히 방탕한 사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을 주었던 질병이 에이즈예요. 그래서 이 에이즈라고 하는 이 질병이 드러나게 되니까 순식간에 사회에서 게이들이 어떤 이미지가 되었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마르크스도 살펴봤고 빌헬름 라이히도 살펴봤잖아요. 마르크스가 주목한 개념이 뭐였냐? 소외 개념이었어요. 빌헬름 라이히도 주목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주목한 개념이 뭐냐? 피해자 의식이에요. 부르주아가 항상 우리들을 못 살게 굴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다. 있는 정치인들이, 위에 독재자들이 우리 일반 선량한 국민들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의식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식이 1980년대까지 오게 되니까 분명 자기들의 동성행위 때문에 에이즈라는 질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병 얻은 사람이 되었을 때,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 때 레즈비언들은 게이를 불쌍하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식으로 똘똘 뭉치냐? 하나예요. 피해자 의식입니다. 이 사회의 전통적인 가정 구조들, 이성애자들은 항상 우리 동성애자들한테만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피해자끼리 우리나라도 얼마나 연대를 잘해요? 그게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동성행위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게 됐어요. 그 행위를 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행위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질병은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담배에 중독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폐암이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제 폐암을 가지고 저는 이 나라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는 거예요. 근데 레즈비언들은 우리가 피해를 봤던 것처럼 지금 게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서 게이들과 함께 똘똘 뭉치게 되고, 이러면서 에이즈와 관련된 성교육이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레즈비언과 게이는 연합 공동체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총 3가지를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첫째, 이 연합체는요, 공유된 피해자 의식이 생겨났어요. 너도 피해자구나, 나도 피해자야 라고 하는 그 동정심. 그렇게 하면서 함께 어떤 의식, 어떤 목표를 갖게 됐냐? 그래, 이성애는 잘못된 거야. 가부장 제도는 잘못된 거야. 우리는 모두 가부장 사회의 희생자야. 너네도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둘째, 이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는요, 생물학적 성별의 중요성을 상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것과 게이라는 것 둘 다 어떤 것에 이끌리는 거냐? 동성에게 이끌려요. 게이들은 남성에게 이끌리고요, 레즈비언들은 여성에게 이끌려요. 그렇다면 이들의 사상의 전제가 뭐냐? 성별은 뭐만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즈비언과 게이들은요, 사실상 성전환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트랜스젠더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여성이, 레즈비언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여성이 지금 트랜스젠더가 되어서 남성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레즈비언인가요? 이성애자인가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하지만 이들은 항상 그래서 어떤 것에 주목했냐? 결국에는 생물학적 성은 중요하다를 주목했어요.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셋째, 레즈비언은 게이와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요, 공통애적인 이성의 중심의 사회에 맞서는 공동 전선을 제시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이 성적 역할의 중요성을 잠깐 유보했어요.
여기서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냐?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지금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최고의 적은 누구냐? 이성의 사회예요. 그리고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사회예요.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그 사회만 바라보면서 원래는 생물학적 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부패한 것으로 보고 깨부수기 위해서 공통의 적, 이들을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와 손을 잡게 되냐? 이전에는 손을 잡지 않았던 트랜스젠더들, 성전환자들과도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요, 레즈비언과 이 게이의 연합은요 사실상 처음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좀 더 맞아 보여요. 근데 그들은 똑같은 적을 두고 똑같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피해자야 라고 하는 피해자 연대로서 하나로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성은요 오늘날에도 핵심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가 손해봤어요, 내가 피해봤어요,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가정과 관련된 솔루션 있는 프로그램들 보시면요, TV 프로그램에서 항상 나의 잘못 보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자라나서 그래요, 나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그래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내 잘못이 다 덮어집니까? 안 덮어져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자녀가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왜 됩니까? 자기가 알코올에 의존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회는 이런 피해자성을 굉장히 주목하면서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보냐? 피해자를 영웅으로 봅니다. 참 신기한 사회가 됐어요. 피해자가 영웅이 되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을 이 사회의 최고의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그 결과 레즈비언과 게이는요 이제 자기들의 원래는 적이었던 트랜스젠더를 하나로 연합시키게 되었고 LGBT까지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까지가 하나로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서론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내용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또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 뭐냐? 트랜스젠더주의입니다. 마르크스와 니체는 모두 젠더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또한 우리는 이 사회가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도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이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고 권위가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사회 열풍이 트랜스젠더주의를 낳게 되었는데 트랜스젠더주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프랑스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쪽 관련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보부아르가 1949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제2의 성이에요. 이 책은요 현대 페미니즘의 거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보부아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된다. 이런 말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태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근데 된다에 주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젠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운명도 여성이 사회에서 취하는 모습을 정의하지 않는다.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때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인 건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 그리고 여성으로 지칭되는 거세당한 남자 사이에서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거세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중간적 산물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전체 문명이다. 보부아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사회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성을 구분할 때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도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생물학적 성은 뭐라고 표기하냐? 섹스라고 표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적 성은 뭐라고 표기를 하냐? 젠더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연합 공동체에서 가끔 어떤 신앙 고백 선언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항상 자기들의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하는데 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젠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근 지금도 떠들썩한 사건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성을 우리는 젠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젠더라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 사회적인 성, 내가 느끼는 성에 대한 의미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부아르를 말미암아 성과 젠더는 이제 분리가 되었고요.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성과 젠더가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과 젠더가 분리될 때 이 도약이 타당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이건 도약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도약인데 어떤 조건이 붙냐? 첫째,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는 항상 어떤 것이 최고의 권위여야 되냐? 내면이에요. 심리. 젠더를 말하려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권위가 됩니다. 둘째, 과학 기술이 젠더 변경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전환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 이 관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로비 단체가 필요해요. 왜냐? 법제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로비 단체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매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제화되게 만드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발달해야 이 젠더에 대한 개념이 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젠더 개념 만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대상에서 시상식도 받고 있고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LGBT 단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케이틀린이 된 브루스 제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육상 10종 경기에서 금메달리스트였던 미국 육상 선수 브루스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15년에 파파라치 컷에 여장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막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취미가 여장이냐 뭐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트랜스젠더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방송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고 하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브루스 제너였는데 지금은 케이틀린 제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누구 있냐 하면 이 케이틀린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트랜스젠더가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기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방송 매체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게 사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에 나설 수 있는 무언가구나. 오히려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서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정의롭고 선한 사회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도 이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커밍아웃하고 난 동성애자입니다 말하고 하면은 활동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환자로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면은 활동을 아예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떳떳하게 지상파 방송에서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LGB에 트랜스젠더가 추가된 건요 사실상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관성이 떨어져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왜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는 모두 어디에 토대를 두냐? 기초 생물학에 토대를 두는 남녀 성별의 이분법을 상정합니다. 왜요? 레즈비언은 누구를 좋아해요? 여성을 좋아해요. 게이는 누구를 좋아해요? 남성을 좋아해요. 양성애자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남성이나 여성을 좋아해요. 모두 생물학에 토대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랑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젠더주의는 문제가 뭡니까?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가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LGB와 T는 함께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LGBTQ+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령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배우자와 살고 있는 어느 레즈비언의 진술을 한번 볼까요? 본인이 레즈비언인데 배우자인 레즈비언이 성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배우자가 성전환을 시작했을 때 레즈비언 정체성은 10여 년간 제 삶과 자아감에서 중심이었는데 저는 배우자의 성전환이 제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도 명백히 레즈비언이라고 말해줬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이제 이성애자나 양성애자인 것도 그만큼 명백했죠. 배우자가 여자였는데 남자가 됐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레즈비언인가 아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게는 그것이 전혀 명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그 문제와 씨름했어요. 이제 저는 레즈비언으로 사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의 배우자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명칭이 없어서 너무 불명확하잖아요. 난 이제 이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편해졌대요. 이게 도약이에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퀴어와 트랜스젠더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요. 퀴어라고 하는 용어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나는 동성애자인가 양성애자인가 이것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성전환자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애매한 모든 성적인 행동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LGBT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퀴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간이든 뭐든 간에 다 여기 속하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가 여성인 배우자가 성전한 남성으로 바뀔 때 이 여성은 여전히 자기가 여자에게 끌리는 레즈비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도 이 여성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여전히 나는 레즈비언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우자를 부정하는 꼴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 배우자가 지금 남자가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레즈비언이에요 말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애매한 용어, 젠더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 저는 퀴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인식하고 나는 퀴어입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하고 굉장히 음란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성애자가 이 여성처럼, 이 레즈비언처럼 그렇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기만 하진 않습니다. 진짜 레즈비언이면 이걸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뚝심과 신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가 게이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게이이자 매우 통찰력 있는 기자인 앤드루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19년 2월 뉴욕 매거진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게이가 성전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가 아니다. 그냥 매력을 못 느끼는 건데 뭐가 혐오냐는 걸 맞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정의에 가깝다. 당연하죠. 나는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트랜스젠더의 매력 못 느끼는 건 정의인 거죠, 이 사람한테. 전통적인 게이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차이가 중요하며 그 차이가 없으면 동성애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젠더와 성행위 상대자들의 완전히 자유롭고 유동적인 비이분법적 선택이라면 오로지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선택은 우리 정체성의 표현이 아니라 성차별주의자의 편협함의 한 형태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적어도 동성애자의 이런 발언이 일관성 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남성에게만 끌립니다라고 한다면은 트랜스젠더에게는 끌리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자들, 게이와 레즈비언은 원래는 트랜스젠더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이분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 트랜스젠더 혐오자들이다. 이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여성도 자기가 레즈비언이어서 여성이랑 살았는데 갑자기 남자가 돼서 왔대요. 그래서 못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젠더 혐오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를 해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앤드루 설리번과 같은 말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협한 사람, 사랑해주지 못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혐오주의자. 이젠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젠더를 LGB와 연계시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굉장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죠.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성성만 강조하면서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페미니스트들인데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젠더 운동을 바라보는가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전환한 여성을요, 진짜 여성으로 인정해주는 측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어떤 존재가 있냐? 성전환 여성을 자기의 보이지 않는 생득권인 남성적 특혜를 감히 부인하고 여성의 피해자성에 대해서 거짓된 그 알량한 동정을 무단으로 사치한 남성으로 이해합니다. 페미니즘들은 조금 사상이 꼬인 바가 있어요. 뭐든지 다 잘못되게 일하는데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볼 때 자기는 남성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여자를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그 알량한 동정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약자로 터프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 페미니스트. 이 용어가 어때 보이세요? 좋게 평가하는 것 같으세요? 조롱하는 것 같으세요?
조롱하는 용어예요. 트랜스젠더들에 의해서 이런 페미니스트들은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배제하고 포용하지 않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터프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 터프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두 명이 있어요. 제니스 레이먼드라고 한 사람과 저메인 그리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말을, 레이먼드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먼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터프예요. 성전환 수술이 염색체에 따른 성별의 기초 생물학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염색체에 따른 성별이 젠더를 정의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젠더 사상은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실질적인 의미에서 여성 생물학은 생리의 역사, 임신이나 임신 능력의 역사, 출산과 낙태의 역사, 일정한 신체 주기와 생명 변화의 역사,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에 대한 역사를 포함하는 여성의 역사, 곧 남성이 자신의 성별 때문에 소유하지 못하는 역사, 이거는 여자만 가지는 거,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형성한다. 내가 역사를 계속 말하는 사실에 주목하라. 여성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여성 생물학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하는 거예요. 흑인 역사의 중요 측면들이 피부색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생물학적인 피부색에서처럼 여성 생물학도 본질적인 여성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 생물학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부여한다. 아무리 자기가 페미니스트여도 젠더에 대해서 존중한다 해도 여자가 여성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어떻게 부인하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학적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생리와 임신과 관련된 이런 역사들,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먼드가 말하는 것은요, 사실상 성과 젠더는 별개라는 겁니다. 젠더를 가지고 이게 성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느끼는 감정 때문에 너가 진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느끼는 감정으로 여자라고 말하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게. 근데 너가 생물학적인 여성인 것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레이먼드가. 이 생물학은 여성이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아이의 성별을 분류합니까?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그 아이한테 우리가 안 물어보잖아요. 넌 여성이 하고 싶니? 남성이 하고 싶니? 아이한테 너는 동물을 사랑하고 싶니?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싶니? 너는 남성을 사랑하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어린 아이한테 못 물어봐요. 그런데도 주민등록증 뒷자리를 보면 우리한테 성별이 명확하게 부여가 돼요. 그 명확하게 부여되는 기준이 뭐예요? 생물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는요, 독특하게 여성적인 경험이에요. 남성이 절대 못합니다. 어떤 남성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성도 아내를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요,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한 것도 여자가 아무리 남성을 사랑해도 남자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영역에서 생물학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브루스 제너, 원래는 케이틀린 제너, 원래는 브루스 제너였고 이제 케이틀린 제너가 됐잖아요. 이제는 여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케이틀린 제너가 생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랬을 때 이 성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환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성기의 모양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생물학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여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과학이 발달해도 트랜스젠더 가정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 성전환자들이 생식 기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트랜스젠더주의는요, 몸이 젠더 정체성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존재이든 간에 상관하지 말래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나는 될 수가 있대요. 몸은 안 중요하대요. 그런데 모순이 되고 순환 논리인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이 안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왜 성전환 수술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순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여성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이에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환 수술을 합니까? 몸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모르게 그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은 못한다 할지라도 몸은 젠더 정체성과 무관한데도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몸은 젠더 정체성과 무관하다니까.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냅다 몸은 하나도 안 중요해. 젠더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그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그럼 너 성전환 수술 왜 했어? 라고 말하면 답이 없이 아니 그냥 안 중요하다니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으니까?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만 모든 권위를 부여하면서 이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어떤 논리도 없이 굉장히 모호하고 모순적인 개념들을 이들이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메인 그리어, 아까도 유명한 터프 중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메인 그리어, 이 사람 말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에게 긴 귀와 갈색 반점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고 갈색 외투를 입는다고 내가 빌어먹을 코커 스패니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좀 과하죠. 코커 스패니얼 얼마나 귀엽습니까? 전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코커 스패니얼. 귀도 길고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좀 말이 과하게 하긴 해요. 제가 의사한테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저한테 긴 귀를 만들어주세요, 갈색 반점을 만들어주세요 말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카 스패니얼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성전환에 대한 모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성의 신체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바꾼다고 여성이 안 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저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 못합니다. 생식기를 제거하고 자기 몸에 여성 호르몬을 주입할 수는 있어요. 잠깐 여성적인 목소리가 애매하게는 나와요. 걸걸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되지는 못해요. 제 몸의 세포가, 염색체가 바뀌지는 못해요. 또 여성이 되기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는 결과 어떤 모순에 빠집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여성상을 그려요. 제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가슴을 수술해 주시고요, 저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이 늘 주장하는 건 뭐예요? 외형적인 모습 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병원에 가서는 여성처럼 만들어주세요 말하냐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게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순으로 말미암아서 트랜스젠더주의 운동이 반대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너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부딪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싸움을 하냐? 용어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언어의 싸움을 가지고 가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이 전쟁을 열심히 펼쳐나가요. 그때 크게 사용하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성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과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용어가 차별금지법에서 제일 핵심이에요. 성적 성향과 젠더 정체성.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가요, 용 야카르타 원칙과 관련된 성적 성향과 젠더 정체성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인도네시아 용 야카르타, 다른 말로 뭐 종 자카르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용 야카르타에 모인 성소수자 인권보호 NGO와 법조계, 사회학계 등의 성소수자 이슈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요, 국제 성소수자 인권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용 야카르타 원칙이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최초로 원칙을 공식화한 이 국제법률가위원회와 국제인권협회 모두 공식적인 정부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공식 단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 이 원칙이 이제 모든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에 어디부터 해서 들어오냐? 국가인권위원회부터 해서 들어와요.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원칙이 되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엔이 제시하는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는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차별이 많으려는 나라다, 이런 이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용 야카르타 원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용 야카르타 원칙 신념의 첫 단락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간은 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배제하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등권을 참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앞선 중요한 문구는 맞죠.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존엄성과 권리가 동등하죠. 함께 인정받아야 되고 차별받으면 안 되죠.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고 서로 관련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용어예요, 용어. 이 용어가 침투할 때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 성향, 다른 말로 성적 지향이라고 해요. 성적 성향과 젠더 정체성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성에 필수적이므로 차별이나 학대를 위한 근거여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성적 성향은 성적으로 내가 느끼는 바에 대한 거예요. 내가 남성을 사랑한다, 여성을 사랑한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젠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원칙이 생겨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차별금지법도 다양한 이름으로 법이 제한이 되고 발안이 되는데 흔히 어떤 이름이냐, 공공질서법 이런 용어예요. 평등법, 차별을 금지하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법 안에 꼭 나오는 말이 성적 지향, 성적 성향이에요. 젠더 정체성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성의 규범에서 벗어난 그 개인,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젠더들, 그 성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엄격하게 개탄하고요. 섹슈얼리티를 단속하고 그럼으로써 젠더를 기초한 폭력과 불평등이 만연한 이 문화를 막 추구하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정부를 비판해야 왜야? 왜 정부를 비판하냐? 그래야 이 용야카르타 원칙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법안으로 발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이후에도 쭉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용야카르타 말도 어려워요. 용야카르타 원칙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적 성향이 이성, 동성 또는 하나 이상의 성별을 가진 개인, 차별금지법 법안 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남성과 여성과 이성애를 비롯한 모든 포함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동성 또는 하나 이상의 성별을 가진 개인에게 깊은 감정적, 애정적, 성적 매력을 줄 수 있고 그런 개인과의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각 사람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것. 이게 성적 성향이에요. 젠더 정체성은요, 각 사람이 젠더에 대해 더 깊이 느끼는 내면적 개인적 경험을 가리키며 그것이 신체에 대한 개인의 의식을 포함하여 출생 시 부여된 성별, 자유롭게 선택될 경우에 의학적, 외과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신체적 외모와 기능의 수정을 수반할 수도 있음, 의상, 말투, 버릇을 포함하는 다른 젠더 표현에 부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것.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 뭘 보호해주고 싶은 걸까요? 이 용야카르타 원칙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점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첫째, 성적 성향이라는 개념은 사실 실제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성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야 되고 함께 권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에 대한 그 부차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둘째, 젠더가 생물학적 성에서 분리되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심리학이 생물학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항상 다 옳은 거예요. 과학적인 것을 그렇게 따지던 사람들이 과학적인 건 하나도 중요하게 안 됐고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나만 부인하냐고요?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셋째, 성은 출생 시에 부여되는 것이고 젠더와는 완전히 분리돼요. 출생 시 그때 잠깐만 부여되는 거고 보부아르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되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요약하자면요, 의사나 부모가 신체의 성을 기준으로 그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젠더와 관련돼서 내리는 어떤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이한테 너는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점심시간에 이야기 나눴는데 이현쌤도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너무 시대가 악한 걸 보신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영화도 문화도. 그래서 하진이가 역할놀이 할 때 남성 역할이 아닌 거 하면 못하게 하신대요. 가끔 내가 번개 거리 될 거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젠더 개념이 안 된다고. 근데 요즘 시대의 이 용야카르타 원칙을 따를 때 자녀에게 너는 남자니까 남자 역할을 해야 돼, 여자니까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남자니까 아빠 역할을 해야 돼 가르치면은 그거는 자녀의 선택권을 부정하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폭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트랜스젠더주의자들은요, 이 논리를 사용해서 모든 아이에게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젠더를, 사회적인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뭘 하라고 하냐? 사춘기 예방제를 투여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스스로 성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올 때까지 사춘기 예방제를 막 투여해가지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용야카르타 원칙이 부여하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원칙 3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다양한 성적 성향과 젠더 정체성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행위 능력을 누릴 것이다. 각 사람이 스스로 정의한 성적 성향과 젠더 정체성은 각 사람의 인격에 필수적이며 자결권과 존엄성과 자유의 가장 기본적 측면 중 하나다. 쉽게 표현하면요, 이것은 개인이 긍정하고자 하는 성 정체성이 아무리 주관적이고 사회는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나는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가 될 거야, 난 여자야라고 말하면 사회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안 받아들여준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심판당하게 되겠죠. 이러한 원칙들을 사회에서 적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로 이제는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야카르타 원칙은 항상 각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먼저 수용이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적 성향, 성적 지향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인권위원회가 계속 하는 게 뭐냐? 건강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거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소수자들이 이제는 다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인권위원장이 감당하고 인권위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동성결혼은요, 기독교 꽃집 주인이랑 제빵업자한테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아직 안 왔다고 여러분이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트랜스젠더가 우리한테 영향이 올까 안 올까 할 때 분명 올 거예요. 2020년에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 대법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법원이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1964년 민권법 7항, 이 7항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된다고 평가하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이 민권법 7항이 어떤 내용이냐? 원래 직장 내 성에 근거한 차별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직장 안에서 여성들이 당시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7항이었어요. 근데 이 7항이 트랜스젠더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트랜스젠더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성과 젠더의 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느끼는 심리에 법적인 지위를 부과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건강보험에서 동성 커플한테, 동성 파트너한테 건강보험의 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피부양자는 항상 누구예요? 법적인 부부관계예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데 동성 커플한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줬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부부의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법안 하나하나가 제시되고 판결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 법안이 막 판결될 때 당시의 대법관 닐 고서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닐 고서치는요, 이 판결을 단순하게 직장에서만 국한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직장에서만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트랜스젠더주의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을 때 직장에서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뭡니까? 교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말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동성애 설교한다고 죄라고 말한다고 절대 잡혀가는 일 없을 거예요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은 없어요. 근데 미국, 영국 다양한 그 지역에서 실제 목사님들이 잡혀가는 사례는 왜 나오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한 전도자가 성경 말씀을 그냥 전도했을 뿐이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어떤 전도자가 있었어요. 노방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잡혀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급진적인 좌파적인 기독교 언론사에서는 다 가짜뉴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가짜뉴스라고 말하냐?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잡혀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좌파 언론사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말했냐? 사실 차별금지법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사실상 진짜는 공공질서법 때문에 잡혀갔다라고 하면서 모든 보수 언론사를 가짜뉴스라고 프레임 씌웠어요. 그 법은 사실 공공질서법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공공질서법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차별금지법이었어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공공질서법에 그 나라에는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 조항이라고 이미 불렸어요. 그것 때문에 한 길거리 설교자가, 전도자가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몇 시간 만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몇 시간 만에. 근데 어떤 명령이냐?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및 퇴치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적인 입장이어도 감히 동성 결혼에 대해서 입 밖으로 잘 못 꺼냈어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시간 만에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이런 성 정체성, 성적 성향에 대한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뭘 했냐? 공립학교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스스로 여성이라고 밝히는 생물학적 남성에게도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스스로 나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는 누가 봐도 남성인 사람이 여러분의 여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딸 아이들이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스스로 나는 오늘 남자가 아니라 여자 할 거야 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그 여자 화장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 가능하게 된 겁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성중립 화장실이 수없이 많은 곳에 생겨났어요. 그 성중립 화장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성 스포츠도 무너졌습니다. 생물학적 남성에게 개방됐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염색체가 XX인 여성이라고 말하는 복싱 선수가 메달리스트가 됐어요. 상대 선수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한테 맞아보고 나서 여성 복싱 선수가 기권을 했어요. 왜냐?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주먹을 맛본 적이 없대요.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미 국제 복싱 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여성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염색체가 XX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으로 분류되면 XY였어요. XY. 여성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파리올림픽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심히 많은 곳에서도 여성 수영 경기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성기 제거도 안 한 남성 선수가 여성 수영복을 입고 와서 메달을 따고 선수권 그 경기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졌어요. 요약하자면 이 판결을 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이 분명 취업 문제에서, 직장 문제에서만 트랜스젠더들이 보호받을 거야라고 말했던 그 법적인 판결은 과연 직장에서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적용된 게 된 거예요. 민권법 7항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제 트랜스젠더주의는 우리가 피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영역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법률을 장악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채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취약한다면 여러분은 트랜스젠더 문제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트랜스젠더 문제는 기업 정책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2021년 2월 아마존, 아마 다들 아시는 그런 쇼핑 단체라고 할까요? 쇼핑몰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예요. 아마존이라고 하면. 저도 종종 이용을 해요. 원서를 살 때.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곳에 전 세계 쇼핑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라이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에요. 헨리가 셀리가 되었을 때. 이 책을 판매 금지 처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책이 이 성전환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셀리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책을 판매 금지를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아마존은요, 마오쩌둥, 히틀러, 스탈린의 책은요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폭력적이었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사람들의 책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같은 달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테오도르 카진스키의 책 기술 노예를요 구매하도록 그 구독자들에게,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책 사라고요. 공식적인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앤더슨의 책은 마치 심각한 범죄인 것처럼 그 트랜스젠더 혁명의 지배적인 서사에 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은 미국과 같은 점점 많은 다른 곳에서도 굉장한 판매업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그 판매업자가 이 책을 활동 못하게 했을 때 이 책의 저자와 이 책을 낸 출판사는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건 당연하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내는 저자가 있을 때 과연 출판사들은 이 책을 내줄까요? 안 내주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판사는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지금 아마존과 도서를 예로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직장 영역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묻히게 되는 거예요. 매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카페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대해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저 카페는 아무것도 유통하지 못하게 해야 돼. 왜냐?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니까 라고 말하게 됐을 때, 저 업체 거는 모두 다 불매해버려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이 기업주들이,
또한 생산해야 될 소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 사회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까요? 굉장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LGBTQ의 성혁명은요, 공공생활에서 성애화한 표현적 개인주의의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나타내줘요. 이건 이제 법률까지 되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급진적 형태의 표현적 개인주의가 피해자성과 압제라는 강력한 서사와 동맹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애초에 자기들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위협이 옵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뭡니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이것이 보장될 때 나라가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을 때 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도덕도 다 사라져요. 앞서 제가 터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잖아요. 저도 터프에 대해서 유튜브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오래된 레즈비언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도덕이 없구나를 느낀 게 뭐냐면, 거의 80세 다 된 할머니예요. 레즈비언이 된 지 한 30년이 됐대요. 근데 자랑스럽게 자기의 인생을 거의 간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파티를 열었는데 뭔가 좀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던 여성이 자기한테 올라오더니 자기 침대에 오더니 갑자기 자기 손을 잡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잡고 자기한테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끼고 심장이 막 폭발하고 터질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도 남편 몰래 바람을 많이 폈었는데 그때 피워본 바람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고, 그래서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자기는 지금 30년째 레즈비언 커플로서 살아오고 있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람 핀 게 어디 떳떳한 겁니까? 간통죄 사라진 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피고 불륜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게 아니에요. 도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 레즈비언과 모든 레즈비언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성적 원리와 이 세상의 질서, 특히나 어떤 질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신성한 질서, 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때, 종교가 이 나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양심의 법이 있어서 도덕적인 걸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친구를 사랑해야 돼, 아낌없이 베풀어줘야 돼, 살인하면 안 돼, 이런 법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미국의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미국에만 있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에 정치하는 바이든의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조심스러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법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1987년에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건 선거 공약집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보시면은 PDF 파일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선거 공약이었어요. 적폐청산하면서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습니다. 아까 미국 대법관의 사례와 한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민권법 7항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개정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 2017년 1월 4일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출범하게 됐어요. 기존의 헌법은 이제 시대가 지나다는 거예요. 구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정책 공약집 약속 11번 1항을 보시면요, 이걸 통해서 성을 사회적 성인 젠더로 정의를 했어요. 공약집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나서 젠더 개념에 근거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목표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선거 공약집에 나와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둘 때 우리가 그때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 정치화가 된다는 것에서 더 체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선거 공약집 쭉 보시면은 왜 젠더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어나는데, 이미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상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성을 젠더로 정의한다는 것은 성을 생물학적 근거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적 기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법 개정안 제15조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했어요. 성적 지향이라는 이 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단어 넣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헌법의 성적 성향이,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가면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끈질기게 시도해온 차별금지 법안이 자동적으로 하위 법률로서 제정되어 실행될 것이다. 차별금지 법안은 성적 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음 성적 지향을 차별의 사유로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교육기관이나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법안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교 지원과 입학 편입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그리고 전학, 자퇴, 퇴학시키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모집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않거나 평가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왜 문제냐? 에이즈와 성병을 확인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로계약상의 차별, 근로조건의 차별, 교육훈련의 차별, 예를 들면 직무와 무관한 교육과 훈련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 교정교육을 차단한 거예요. 배치상의 차별, 승진상의 차별, 임금, 금품, 지급상의 차별, 임금 외 금품 등의 차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노동조합에서의 차별 등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별금지라고 할 때 성적 지향이라는 말 하나 들어갔어요.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성적 지향 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제1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적 지향,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가 이게 성적 지향이다. 1조 2항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 하나가 법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우리한테 와닿는 건 이런 거죠. 교육기관이나 고용에 있어서 차별하지 못한다. 이걸 종교의 영역,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채용하고 고용하는 측면은 사역자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동성애 사역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동성애 게이 목사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받아주는 교회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이 실력이 안 돼서 안 받아준 건데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한테 성적인 차별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법안들은 어떤 문제를 낳습니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교 지원과 입학 편입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션 스쿨들, 기독교 학교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학교를 해볼까요? 신학대학교인데 신학대학교에서 처음 입학할 때 동성애 반대합니까? 서약받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합니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학, 자퇴, 퇴학시키는 거. 너무 안타깝지만 총신대에서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 처분을 내렸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모집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애초에 입학 원서 못 넣게 하는 거, 총신대여도 문제가 되겠죠. 건강진단 자료 제출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상 다 문제고요. 교육훈련의 처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말로 땡깡 부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승진 못한다. 자기 실력이 없어 승진 못한 거예요. 내가 동성애자여서 그런 거예요. 라고 국가인권에다가 신고하면은 처벌받게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갖게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이런 차별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벌금형을 줘요. 근데 이 차별금지 법안에 잘 읽어보잖아요. 벌금형이 1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계속 인권위원회가 제시하고 교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고치지 않는다? 그럼 지속적으로 벌금을 때릴 수 있다고 법안에 나와 있어요. 3천만 원이 3천만 원. 이제 그게 무서워서라도 설교 못하는 시대가 되겠죠. 자, 너무도 존경하는 분이 아까 이상원 교수님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총신대에서도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총신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이 시대의 윤리학자 진짜 큰일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매주 이상원 교수님 만나 뵙고 따로 사사를 받고 있는데 이 이상원 교수님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성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교회 큰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학교에서 항상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냐? 기독교 윤리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윤리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이 성의 역할과 왜 동성애가 그릇된가를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걸 가르치셨어요.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른가? 남성과 여성은 너무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성경의 질서다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에 따라서 성경 말씀처럼 그들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주어진다도 가르치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합당한 보응, 많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무엇을 이해하냐? 에이즈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남성 동성애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문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연예인 홍석천 씨만 해도 하루에 화장실 10몇 번을 간다고 해요. 건강한 배변을 못 한대요. 계속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성과 여성이 아무리 격렬하게 성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여성의 질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말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시간에, 성윤리를 가르치는 시간에 말한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급진적인 학생들이 이 강의를 녹음하고 급진적인 기독신문 언론사에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크게 외쳤던 핵심적인 사안이 뭐였냐? 제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어요. 강의 때 굳이 그런 말씀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저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시나요? 그럼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신학교에서, 다른 학교도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하는 총신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외롭게 싸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학교가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어서 학교 이사진에서도 나라에서 보낸 이사진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관선 이사가 막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이루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제정 안 됐어도 누구에게 이 해가 갑니까? 이상원 교수님한테 갔던 거예요. 당시 그래서 해임 처리를 했어요. 정년에 몇 달밖에 안 놔두고 있는 교수님이었단 말이에요. 한평생을 이 기독교 윤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분인데 정년 몇 달 앞둔 교수한테 해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하라고 말하고 대자보 붙이라고 말하고. 결국 열심히 믿음을 지니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싸워낸 결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해임 처리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복직하게 되셨고 다행히 은퇴를 잘 마주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남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곳, 가장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하는 곳,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양한 모임 단체에서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차별금지법 막도로 하는 일이 뭐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가족의 다양한 구성, 이런 말을 붙입니다. 왜냐? 전통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근데 꼭 차별금지법 안에는 가족의 구성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붙여요. 왜냐? 여성과 자녀일 수도 있고 남성과 자녀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수없이 많이 차별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합법화되도록 하는 일,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들고 일어나고, 이것이 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사회에서 그냥 우리가 믿는 거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하게 우리 자녀들도 자라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자녀들은 법조계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자녀들은 의학계에서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들은 신학계에서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신학계에서도 지켜내지 못해요. 이제는 보수적인 신학교 채플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동성애 얘기 좀 하지 마라.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동성애 제다 이 말만 할 거냐, 이런 소리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곳에서 각자가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큰 일만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직장인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건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직장인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생으로서 친구들에게, 이 학생에서 친구로서 이런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성경적인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가르쳐줄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먼저 장년들이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